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특집 뉴스탑10 김윤수입니다. 171석의 이 거대 여당이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의 1차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흘 뒤 2차 입법과 이 문 대통령의 공포까지 끝나면 74년간 유지돼 왔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뿌리채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토요일에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탑10 함께해 주실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사람을 왜 들고 가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이 뉴스탑10은 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다음 달 초 이 검수완박 입법을 완성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직권 2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찬성 172명, 반대 3명입니다. 민주당이 이 꼼수라는 비판에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이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가 2개로 축소된다 이런 거죠? 편집장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작년 1월 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4개를 경찰로 넘기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2개만 남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칙에 보면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는 거의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개월이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만 이제 수사를 하고 내년 1일부터는 이제 선거 범죄도 경찰로 넘어간다 그러면 올해 9월 중순쯤부터는 부패, 경제, 선거 이렇게 3개로 줄어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 경제 2개로 줄어들고 만약에 이제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중수청에
다른 그 부패 경제 2개도 넘기고 이제 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그야말로 검수완박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거든요. 네.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글쎄 뭐 실제 거기까지 가게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최은묵 편집장님께서는 검수 단박이다, 검찰 수사권 단계적인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던 민주당 출신의 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요.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렇게 소신 발언했던 의원들은요, 위원님 네네. 찬성표를 또 던졌네요. 뭐 어쩔 수 없이 당론이라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태섭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여야가 갈린 상황에서 기권을 하거나 그 자기 당 편을 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금태섭 의원이 물론 이제 경선을 해서 거기서 떨어진 거지만 공천이 배제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차마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일반론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소신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표결 상황 보셨는데요. 뭐 고성도 오가고 반대하는 이런 플랜카드 시위도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풀 악셀을 밟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청법 이 통과 직후에 곧장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애초에 당초 세워놨던 이 입법 이 과정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겠죠. 뭐 5월 3일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었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견제와 균형이 구현되는 어떤 사법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 자체가 이제 5월 3일이면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면 풀 엑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좀 정정할 필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었고 의원총회에서 다 의결된 상황인데 네. 그걸 깬 건, 그걸 파기한 건 국민의힘인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예. 네. 합의사항이 뭡니까? 원래는 4월 내에 이 법을 다 통과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 절차를 받는 것이고 소위 이 파기한 분들이 이것들을 왜 파기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에 대해서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또 국민의힘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5월 3일에 갈 거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파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것이 국민적 설득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속도를 너무 내는 것이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좀 본회의 표결 상황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도 들고 뭐 고성도 오가긴 했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밀어붙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저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과거에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국회법 내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런 식의,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방식, 그 방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저거는 뭐 사실 저거 막는 방법은 아니죠. 네. 저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편법을 동원해서 저걸 돌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수 이제 곧 여당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저렇게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뭐 국민투표나 내지는 뭐 아니면 뭐 지방선거나 뭐 이런 투표 행위를 통해서 좀 응징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전 뭐 이런 정도가 전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보면 선진화법 이전일 수 있겠지만 뭐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짠다거나 해서 뭐 물리력을 좀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국민의힘의 전략 전술 부재로 전국을 완전히 바꾼,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처절하게 불리한 국면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이 꼼수 사보임, 그다음에 위장 탈당, 그리고 모든 주변의 단체들이 반대 이런 걸로 사실은
민주당이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그냥 뭐 민주당에 지금 거저주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 전략, 전술, 부재가 낳은 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이 국회 내에서의 지금 그 움직임은 뭐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3가지 정도의 이제 절차가 남아있죠.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건 아마 안 할 겁니다. 이미 그 의사를 밝혔고, 둘째,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권한쟁의에 대해서 절차적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내용적 위헌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헌재에서 뭔가 제동을 거는 장치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역시 뭐 국민의힘이 얼마나 뚜렷한 전략과 그 체계적인 전술을 갖고 대응하는지 모르지만 국민투표라는 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당수의 그 전문가들은 국민투표에 붙일만하다 이런 여론도 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힘이 아닌 외부의 한 3가지 변수로 검수완박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투표에 붙일까 뭐 이거 관련된 여부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붙여야 한다, 뭐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요, 자신의 SNS에 윤미향의 목소리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검수완박 입법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윤미향 의원과 같은 경우 이 케이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일단 뭐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범죄 같은 경우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민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선거범죄를 실제로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이제 기소를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 그런 사례도 예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선거범죄까지도 검찰 수사력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쟁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뭐 검수완박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경찰 쪽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그런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일단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후원금 횡령 의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검수완박 법안이 다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저거는 경제 범죄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건 횡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부패 범죄는 뭐고 경제 범죄는 뭐고 하는 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텐데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보면 횡령 같은 것은 경제 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저 윤미향 의원이 얘기하는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윤미향 의원 같은 후원금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퇴임을 코앞에 두고 이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현재 이 강행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25일에 문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또 협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이 양당 합의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면담까지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근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좀 적죠? 예, 제가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소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그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작년 3월 8일 날 또한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내고 국회의장이 이걸 보장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저기가 없고 또 인수위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걸 존중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통과됐는데 네.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헌법 40조에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입법 절차에 큰 하자가 없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올바른가? 제가 볼 때는 국회가 훨씬 더 권능적으로는 위에 있는 거죠. 국민을 대의적으로 대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다른 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 여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인 거지 입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뭐 거부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은 기록상으로도 좀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용이 위헌적이고 절차가 위법적인 그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두 번째, 지지층이 원한다고 해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이 원해도 국익과 맞지 않으면 거절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지지층이 원한다고 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냐. 세 번째, 본인과 좀 관련성이 있는 그 법안이 될 수가 있죠.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이상직 의원 사건과 관련한 어떤 친인척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애매모호하게 늘 얘기해 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양당 합의가 잘 됐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군요.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 관련 국민의힘과 이 검찰의 대응 상황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권을 빼앗기게 된 이 당사자, 이 검찰의 반발과 불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찰은요, 연일 검수완박 이 법안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런 거죠.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하면 보안 수사도 불가능하게 되고 고발인 이의 신청도 제한이 돼서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공직자, 정치인, 일반 국민 이 수사에서도 차별이 되게 된다. 이런 건데, 자 위원님 지금 보면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검찰의 남은 시간이 4개월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수사들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냐 아니면 4개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궁금한데 향배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겠죠. 첫째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수사해서 우리 국민들께 검사들이 또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수사기관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냐를 보여주는 것,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차피 검수완박돼서 수사권 다 뺏겼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하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태만하게 하면은 역시 이제 또 더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아마 검사들이 나머지 4개월 또는 6개월, 1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길 바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형 불의들, 거악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월성 1호기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관련돼 있는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문제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열심히 수사하면은 법을 지금 이렇게 어쨌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 판단하기에 역시 검사들이 지금 4개월, 5개월 수사하는 거 보니까 역시 수사는 검찰이 해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서 다시 법을 개정하고 검사와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이제 뭐 삼고를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그런데 이제 밀어붙인다. 이런 게 이제 뭐 문제가 좀 지적이 받고 있는 거죠. 초안, 뭐 개정안, 상정안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이 야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누더기법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수사 주체들도요. 이거 만든 의원들도 헷갈린다는 기사를 봤는데 수사 주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사를 할 때 제동에 걸리거나 좀 이건 내가 수사하는 게 맞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혼선 이전에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슨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에 있어서만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이것이 좀 뒤틀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어쨌든 좀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은 이번 법안 처리에서 문제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의결된 것 깊은 유감이다. 그리고 이 70년 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수사 이것 외에도 뭐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수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법안이 공포되면 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4개월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식. 오늘의 1위, 2위입니다. 지난 3월이죠. 이 대선 직후 신구 권력 정면 충돌로 전국이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정권 이양 작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특히 요즘 180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집무실 이전 추진에 다시 한번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 청원에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퇴임을 열흘 남짓 앞둔 대통령이 후임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겁니까? 그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정권 이양기입니다. 이양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곧 대통령에 취임할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 사안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이 일단락 됐던 내용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여러 뭐 갈등 끝에 사실은 뭐 예비비 지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문제인데 지금 한 열흘 남짓 남겨놓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어떤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처음 보는 장면이다. 무슨 의도일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 계산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으니까 아마 이 지방선거 때 본인 또는 민주당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기획성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이 문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청원에 꼭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사실상 반대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어깃장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TF에 나온 입장문입니다. 인수위죠. 문 대통령,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이 이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독재와 권위주의 마지막 권력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양측이 다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격앙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수위 초기부터 또 이제 권성동 그 당시에 이제 의원이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 문제,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서 문제 제기하면서부터 계속 갈등이 많았던 측면들이 꽤 있었었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충고랑 또 하나는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여론 지지가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불통하면서 독주 독선하는 문제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국정 운영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이 불편해하고 안보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이걸 밀어붙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독재와 권위주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왕적 권력으로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계속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고 구중궁궐처럼 국민과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견은 충고, 또 일견은 제가 볼 때 불만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발언의 수위들은 높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니라 인수위 초기부터 현 정부와 인수위 간의 갈등들이 계속 점층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요, 잊혀지고 싶다,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역대 그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건풍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뭐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의 문제가 아니죠. 왜 예. 비판합니까? 자, 지금 보면은 뭐 이 6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이니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계속된 발언들, 정치적 해석을 낳는 발언들이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문 대통령이요, 퇴임 이후에 이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갈 참모진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참모진을 보니 메시지와 이 공보를 담당해온 사람들입니다. 자,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퇴임 후에도 메시지를 내겠다. 이게 어떤 사저 정치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메시지 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메신저 담당자들과 같이 내려가는 것은 어떤 유사시를 대비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의 복선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곁에서 가까이서 자세하게 지켜봤던 전직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어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도 그런 처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정권 때 어떤 문제가 터진다든지 의혹이 불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혹은 역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고, 노 전 대통령 학습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한 메시지 참모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추정 차원이지만 굳이 메시지 참모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이런 것도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 뭐 예측, 뭐 이런 평가 분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사실상 이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계속 정치적 발언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해석을 낳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이 사면론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권력형 범죄에 이제 연루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문재인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맞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역사관이나 정치관 이런 걸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뭐 1년 전,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면하고 싶은 생각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층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면 요구가 빗발치니까 이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작년 성탄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하면서 한명숙, 이석기를 그 풀어내는데 박근혜를 끼워 넣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죠. 저는 일단은 5월 9일 날 퇴임하는 대통령이 5월 8일 날 사면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 공화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미국이 사면제를 채택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사면을 한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물론 뭐 혐의는 뭐 컴퓨터 뭐 조작 컴퓨터 무슨 업무 방해 혐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해서 지금 그 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단히 그 부적절하고 또한 김경수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면하게 되면 정실적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경심 교수도 같은 취지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년이란 징역을 받았고 남편인 그 조국 지금 그 교수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논의를 하겠다면은 차라리 이 사면하는 모든 분의 사면을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사면이라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 오늘의 8위입니다. 다음 달 21일이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합니다. 뭐 10일 이게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President Biden in his first trip to Asia as president, in his first stop on the first trip to Asia, will be to meet you here in Seoul. And that's, I think, very significant.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이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아마 벌어질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게 여기입니다. 용산. 저희가 또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국방부 집무실에 조만간 이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집무를 보게 되죠. 근데 400m 거리에 있는 곳에 이 약간 적색 벽돌로 이루어진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군, 미 8군이 이제 평택으로 떠났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드래곤힐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위원님, 요즘 나오는 얘기가
보도에 따르면 이 당선인 측이 이곳을 미군에게 받아서 영빈관 형식으로 좀 쓰지 않겠느냐, 외국 정상들, 사절단이 오면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드래곤힐 호텔은 우리나라를 이제 파견되는 미군이 가장 처음 오는 곳이 저 드래곤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이제 갖게 되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몇 번 이제 드래곤 호텔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석하고 식사도 해봤는데 이 용도 자체가 호텔로 지어진 거라서 저곳을 영빈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래곤힐 호텔을 그냥 유지한 채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외빈이 오는데 저곳을 영빈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치 않고 영빈관은 용산 부진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관절을 새로 짓는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빈관도 함께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윤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용산공원 부진에 이 미국의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같은 이 영빈관격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과거에도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래곤 호텔을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국방부 지금 청사랑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물론 이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시기를 앞당기고 뭐 이런저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 이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이요. 이 동아시아 방문길에 일본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8번째 소식 7위입니다. 이 또 다른 정치권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데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 비판은 여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 저는 사실은 이 상황,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불거져 있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어요, 경찰한테. 예. 자, 저 발언이 쪽 귀에 들어오는군요. 나는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 교수님, 이 윤희숙 전 의원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직이라고 하는 배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배지까지 내려놓고 자기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애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자진 사퇴에 대해서 스스로 용단하라고 압박하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유탄을 맡고 있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없어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왜 윤석열 당선인은 저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청문회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갔는데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인수위의 검증,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분들이 전 꽤 많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저것이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인수위 차원에서. 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이 총대를 메고 당당하게 논란되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를 용단해라라고 하는 저는 압력을 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요.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세보니까 50차례 정도 해명을 했는데 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자진 사퇴 요구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근데 국민 여론도 여론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계속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낙마가 유력한 1위 후보자로 꼽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김인철 후보자 의혹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풀브라이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학금 문제 같은 것들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두 후보자에게 또 많은 좀 비판이라든지 또 이 정도는 여권 내부에서도 정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검수완박 국면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후보자들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근에 또 불거진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 뭐 박보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친일적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김현숙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뭐 보좌진 휴가를 영의를 줬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야구팀으로 치면 하위 타선까지도 강한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라든지 이쪽에서 스스로 뭐 청문회까지 갈 거 없이 몇 명은 스스로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마저 늦어지면서 이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총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9번째 소식 5위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이 빅매치설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분당갑 출마설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우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분당갑 출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저도 뭐 여의도 출입 뭐 예전에 좀 했었는데 아직도 국회 의원들의 전직 정치인들의 발언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면 저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용어를 보면 지금이라는 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무게중심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 대면하는 기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그러면 결론을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거는 지금 인수위원회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보건대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딱 자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그 분당갑에 나왔을 때 본인의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의 이 차출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양에 간다고요?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고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 출마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은 51%고 이재명 저 상임 고문이 출마할 가능성은 전 49%라고 봅니다. 네, 개인 의견으로. 우선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주변 만나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 계속해서 6.1 지방선거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원 유세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 요구는 이런저런 거절했죠. 출마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지 않은 거는 나갈 생각이 있고, 특히 주변에서 측근들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5월 초에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재명 고문이 예를 들어서 분당갑에 출마하면은 그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동 선거가 되고 백현동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분당 지역에 출마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냐? 그거는 너무 명분도 없고 너무 계산적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고문은 나오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지만
여론을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네. 그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등판할지 안 할지 저희 뉴스탑10과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oming back.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간 아니지? 야, 내가 많은 사람한테 까먹어줘.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I like that,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네, 춤 사위가 절로 쳐지는 그 사람이죠. 1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탑10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뉴스회가 시작됩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